장갑준입니다. 이번 주제는 예항역의 운송에 있어서의 선박운항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한종길 회장님이십니다. 다음 토론을 해 주실 분은 군산과 여수에서 여객선 한림해운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덕 회장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운회사연구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우호 본부장이십니다. 앞선 세션에서 워낙 열띤 토론이 진행된 관계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간을 좀 잘 지키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발표는 30분 정도 해주시고 각 토론자께서 10분씩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 패널 플로어로부터 한두 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덕 기자님께서 원대에서 오셔서 돌아가시는 비행기편 관계로 일단 토론만 하시고 질문을 못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먼저 한종길 회장님부터 토론을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잘하시면은 이정도 회장님께서 토론부터 먼저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한림해운의 이정덕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종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도선, 고속선, 해속선.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나온 얘기들을 들었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첫 번째 가슴 아프고요. 내양 여객선에서 제주를 비는 도로선은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다니는 여객선이라고는 그만큼 그리고 정박 모든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하시는 게 외양 저도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광양관장에서 등원회사까지 배를 탔고요. 한국해운대학에서 해운 정책 업무를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에서 제가 여기서 자라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런 장비 기술을 통합해서 전문적인 주입니다. 실제적으로 1급 면허를 갖고 있는 외항 10년 이상 선장 경력을 가진 분은요, 내양이 바로 있는 차원도 선장에서 배를 몰고 두 개의 저반을 뛰라면 오답니다. 바로 사고 납니다. 이유는요, 조율, 분석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철저히 익히지 않으면 바로 사고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도하시면 그냥 우리가 제도적으로 1급이 어떻고 2급이 어떻고 이런 것만 따지시게 되면 그게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도서를 다니는 이
성이 7, 8군데씩 거쳐요. 그럼 입출하는 2, 30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 제주를 띄고 있는 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개들은 지금 이번에 세월의 열매 많이 나오고 평행수익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차도선은 말라스 테크 자체가 없어요. 평행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선박마다 여객선의 선조마다 구조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육지를 근교로 해서 다니는 이 섬에들 이런 배들 고속선이나 차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도서에 사시는 분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고요. 그런 배들이 보통 그 섬과 섬에서 일찍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은 20분밖에 안 합니다. 길게는 1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게 운항하는 선박과 제주처럼 10시간, 8시간이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가 장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연구하시고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여객선의 선들이 영세해졌느냐. 여객선에서는 운임 자체가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신고제로 한 번도 신고를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자, 여객선 운임은 국민사회의 생각은 크다고 해서요. 물가 못 올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5년 동안 운임 인상한 프로필기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인상시켜준 거예요. 그것도 제도상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가 시대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객선 사업자들은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냅니다. 1년에 우리 2012년도 통계를 보면 평균 영업이 900만 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를 또 새로운 배를 지어야 됩니다.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령 20년, 30년 밀렸다. 그거 아니거든요. 25년 되어 있는 걸 30년 밀렸는데요. 우리 노로선 제주도의 카페리 선박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30년 되어 있다 하더라도 25년 되면 폐선됩니다. 검사 자체가 할 수는 있지만 그 검사를 받느니 배를 짓는 게 낫거든요. 그 돈을 내는. 그런데 이 설령 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설령 제도 없습니다. 몇 수십 년을 설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그런 설령 제한이 없어도 설령이 적게 되느냐? 거기는 정부에서 거기다 배를 지어주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운영하면서 적정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의 지도하고 보조해주고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적정 운임을 못 올리게 하고 나서 영세를 면치 못하게 정책을 20년 이상 해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니까 영세성을 영세들 때문에 물론 안전에 투자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써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 세 끼를 못 먹는데 예를 들면 3일을 굶는 어린이한테 앞에 빵을 주고 너 이거 먹으면 도둑질이야 하면 그 친구가 안 먹고 참고 기다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선박마다 안전벨트이 다 달라야 돼요. 일일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안
차도선은 차도선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고속선, 일반선, 회속선, 초회속선, 지금처럼 카페트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법령을 만들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노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도선이 지금 문화가 시작할 때 30년 가까이 됐는데 차도선은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고는 나죠. 근데 차도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암초를 받아서 물이 손상이 되더라도 배가 침몰하지 않게 손상 보건선까지 만족을 해야 선박 검사가 됩니다. 배가 침몰하면 안 되는 기준까지 만들어져야 되고요. 차선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나라에 다 신조를 했어요. 외국에서 중고선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을 이런 노로선 기준을 해결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 그렇지 않은 영세한 업체들이 배에 건조고 고객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시내버스로 이용하는 이런 차선들이요. 실제적으로 도서에 가면 연세대신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것보다 시내버스에 이 배를 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도를 강화시켜가지고요. 시장 나오셔서 신분증 잃어버리시면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탈 수가 없어요. 동학은 신분증 없어도 비행기 탑니다. 백사무실 가서 내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하고 하면은 그 증서를 줘요. 결국 비행기 타요. 지금 배는 못 탑니다. 저희 섬에서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와서 시장에서 먹을 거 사는 물건보다 내 신분증 내가 100배는 먹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세월호 가면서 왜 그런 신분증 검사를 하고 하는 어떤 분이 그게 누가 탔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우리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통인식 행정을 하시고 계시고 일반 통인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무조건 강퇴를 줘요. 과거에 지금 법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20분 가는 거리에 화물을 그 차량을 고박해야 되거든요. 낚시하고 돌아가면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배들은 풍랑이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고가 2m에서 다 통제합니다. 안 이겨도 다 통제합니다. 배가 못 다닙니다. 야간운항 못합니다.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세월호가 터지니까 세월호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이 불편한 거죠. 그 결과 세월호 이후에 여객이 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더 여기에서는 가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론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국가가 하려고 마음을 가지시면 첫째, 한 번에 뭐 중공인제 공인자료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행착오도 걸리고 먼저 운임 자체에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이익을 보는 운임 자체에 신고제니까 그 신고 내용이 맞는 일을 반드시 약간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한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에 따라서 요구요. 유가가 떨어지면 요구도 떨어지고 항공비도 그 유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지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뭐 신용 보증기금 이런 것을 이용해서 쉽게 그 막대한 자기 자본의 20% 정도만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노후되지 않는 배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공영으로 가면 여객선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안전한 하나의 대중교통시설로 들리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세우고 가는 토론을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도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 연합연맹에 대한 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한준희 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무리교학회의 한종길 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주제가 선박 운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초점을 해운 기업, 연안 여객 수송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전용우 교수님께서 선원이라는 측면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업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앞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늘 한 발표가 선양 안전을 잘 지키고 또 연안 해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업자의 길을 꺾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연안 여객 수송 산업 수송업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우리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오늘 그 부산 국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뱃사람이 동네북인가? 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선원들에 의한 문제입니까? 180만 원 공급 주면서 임시선장 써가지고 그런 뭐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임명을 맡기는 그런 제도에 우리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게 세월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연안해운 여객 전반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안전은 어떤 인식만 갖고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제시된 법안, 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법안 한 6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농수해양위원회 비롯되어 있는 전부 다 무슨 선원을 처벌한다, 선장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선박의 선령을 뭐 몇 년 이하로 한다. 아까 우리 회장님 이야기했지만 선령을 제한하는 나라가 그럼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운항관리자를 누가 운항관리를 해야 합니까?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를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박의 운항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선사가 해야 되고 그 선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법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쭉 관리를 해놓고 더 웃기는 건 선언 제목을 입어야 된다고? 이런 것도 법으로 강제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 중소 연안 여객 선사들의 대부분은 다 영세한 회사이거나 아니면 기업 경영상의 부실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부실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연안 여객 수송을 너무 지나치게 사적 영역에만 두지 않았는가? 이게 사적 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연안 여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대중교통이고 무엇보다 그 대중교통 속에서도 공공교통입니다. public transportation.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정책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객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 부분의 제도적인 개혁이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안여객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교통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수단이고, 그래서 국가의 경제 성장, 또 지역 간 균형 발전, 국방과 치안,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불가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생명선이고 곧 도로입니다. 현재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전환교통보조금, 화물선 유류세 보조, 여객선 면세유, 도서는 민지원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극히 일부 국민 및 일부에 한정된 지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안여객 수송이 대중교통이고 공공교통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런 인식이 없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정 지원 부담만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연안해운 여객 부분에서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토론회에 가니까 어떤 지하철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섬에 4명이 살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선착장 만들고 여객선 저반 시설 만들고 차라리 그 사람들 다 육지로 나오게 하면 돈이 얼마 들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섬에 가면 노부부 2사람 사는 데 있고 혼자 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국토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국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도정책입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인데, 제가 조선실록 왕조실록 후기 편에 보니까, 조선 왕조실록 후기에도 보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살던 남해는 미조나 이런 데에 외부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를 정박하고 길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더라고요. 조선 정부가 쫓아낼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토의 모든 걸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섬과 육지부를 연결하는 공공도로가 연안여객선이고, 국가는 이를 정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대중교통 정책의 시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연안여객선사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가 98개의 항로가 있고 업체 수가 이런 2개입니다. 주요 항로들은 주로 목포, 여수, 마산, 인천입니다. 그래서 선박척수도 목포 쪽이 가장 많고요. 여수, 마산, 인천 이와 같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선박척수를 선령별로 보면, 아까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20년 이상 된 선박이 23척, 23%, 그리고 15년 이상의 16년에서 20년 된 배들이 36척.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박이 고선령의 선박이 많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선, 카페리, 쾌속선 이와 같은 순서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안여객의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2010년 들어와서 2010년, 11년 다시 주춤했다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도서관광, 섬관광이라는 그런 우리가 붐이 일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서 관광 붐이 올해는 매우 크게 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추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연안여객선 수송 사업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기반을 맞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안여객 수송 사업의 문제점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기업 규모의 영세성입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그다음 내항 여객, 그다음 전기 항공이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내항 여객선 사업입니다. 매출도 전체적 매출도 4천억이 채 안 되는, 그래서 외항 해운회사 중견
중소규모의 외환은행에서 하나만도 못한 정도의 매출이 지금 우리나라 연안 내항여객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규모가 그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의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먼저 도서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고령화 문제가 있고 또 도서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역시 여객선 운임도 부담이 되고 또 여객선의 운항 횟수 같은 것도 부담이 돼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문제. 업자를 굉장히 압박하는 문제로서는 연료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선박 구입 비용이 2000년 이후에 계속 성가가 중고 성가가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고 성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사업자만의 자구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도서지역 인구가 비록 감소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집약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안으로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지만 그러나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역시 저는 공공교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시드 미니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자. 그리고 사회 자본의 유지, 소셜 캐피털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안 여객 수송의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빌 미니멈이라는 게 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시빌 미니멈의 개념은 크게 우리가 내셔널 미니멈과 시빌 미니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시빌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가 봉쇄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어 공적 부분이 최저 한도 이상으로 관여해야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안 여객 수송은 공공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이동권, 생활권, 문화축구권 등을 국가를 대신해서 지금은 연안 여객 수송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해군 자체가 공적 부분이 최소한 도 이상으로 관여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육지에 어떤 예를 들면 산촌이라든지 임촌이라든지 하는 그런 산임촌의 과소지역하고는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도서지역은 없기 때문에 교통기관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있어서 연안지역은 우리가 사회보장적인 책임을 국가가 다하는 차원에서도 직접 관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도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리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자본으로서 도서와 연안을 포괄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연안 여객 수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적은 인구나 또 이런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 규모 때문에 기업이 규모나 범위의 경제 실현이 곤란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또 내륙에 비해서 낙후되고 수송사업 참여자도 수송시장 참여자도 대기업보다는 지역시장에 밀착된 아주 소규모 업자들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륙과 도서지역의 경제 격차를 방치할 경우에는 해양경제라든지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발전을 제외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연안해운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교통수단의 사례를 보면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 우리가 증가하고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시내버스 업체가 재정난에 빠지고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이 불안정하고 질이 저하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관 혼영제로서 그 중에서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운송원가에서 부족된 부분이 발생하면 광역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국가로서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되고 또 시민 편익적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 비용이 절감되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억제된다. 또 무엇보다도 교통사고가 실제로 줄었다는 여기에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줄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우리가 연안 여객선들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의 감소 효과가 있는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국가의 연안 여객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공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지역 공공교통 배리어 해소 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에 가면 아주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해의 아주 험난한 날씨, 겨울철에는 정말 배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로드 이퀴벌런트 텍스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와 동등한 요율, 즉 도로교통 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보조를 하고 그 국회에 운항하는 페리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속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운임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 선박들의 확보에 대해서 국가가 100%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는 이게 생명선 항로 보조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본토와 도서를 연결하는 항로에 대해서 차량을 여객뿐만 아니라 차량의 무료 선선, 그 다음에 페리의 운항 비용 보조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에서 워싱턴 스테이트 페리 회사를 주정부가 직접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FHWA라고 하는 페리보트 디스크레이셔너리 그랜트라고 해가지고 도로로 인정된 항로의 페리 건조에 대해서 80에서 100%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과거에는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을 하게 했지만 결국은 섬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섬에 사람이 줄어드니까 제대로 된 업자가 안 들어오고 유배원이 같은 이상한 업자들만 들어오더라. 그래서 정부가 아예 주정부가 직접 페리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를 들면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뉴욕의 그 섬들, 뉴욕 아일랜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의 신상이 있는 스탠튼 아일랜드라든지 그런 쪽들하고 운행하는 그런 데 대해서도 public transportation이라는 개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할 것 없이 다 시정부나 주정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는 선박 건조를 100%까지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사한 제주도와 유사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호주의 태스메니아입니다. 태스메니아는 호주의 본토에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런데 태스메니아 주의 선박에 의한 수송 비용과 철도 및 자동차 수송 비용이 동등하도록 연방정부가 보조를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메니아의 화물에 대해서 본토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송 비용 때문에, 물류 비용 때문에 태스메니아의 화물들이, 생산품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메니아 화물 평등화 계획, 버스 해역 여객자 등 승용차 평등화 계획과 같은 정책들 하에서 공공교통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 주민의 생활 항로이긴 하지만 도서의 과소와 고령화로 수송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서 항로의 약 50%가 낙도 항로 보조를 라는 인정 항로를 그래서 120개 항로에 109개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여기에는 운영비 보조, 항로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도서 항로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서 항로 구조 개혁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 항로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지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영우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조봉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여기 아주 좋은 우리한테 벤치마킹 사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사업자, 국가, 주민과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책정한 생활교통 네트워크 계획. 여기는 우리가 도서 항로 확보 유지 계획이라는 것을 두고 여기에 기초해서 항로 운영 경비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일방적으로 많은 보조를 다 낼 수도 있도록 하고 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대표가 참여를 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는 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도서주민 운임 할인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공공교통의 버스에 하고 비교를 해서 그 버스보다 더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운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가사키나 아니면 그 일본 세토하이카이에 가면 에이메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은 그 에이메 현형 교통 버스의 가격하고 섬을 건너가는 데 들어가는 페리나 차도선의 그 운임 비용하고의 차이를 버스 비용하고의 차이를 정부나 현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항로 구조 개혁 보조에서는 항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데 들어가는 조사 비용이라든지 결손액을 무조건 정부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감축을 도모하는 구조 개혁에 관한 경비 일정액을 보조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의 공설 민영화, 정부가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민간 업자한테 빌려줍니다. 그 다음 에너지 효율 소형선으로 선박을 대체하도록 건조 비용을 갖다가 선박 건조에 대한 대체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역 공공교통 베리어 프리 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살고 도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이 고령 주민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배를 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쁘다든지 저반 시설이 나쁘다든지 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저반 시설을 개량을 하고 여객선 어떤 대합실의 설비를 개선을 해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선박 내에서 선박에 성하선하는 설비를 갖다가 개선하고 또 장애인들이 쉽게 선박을 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 환경 개선 촉진 사업에서 도서 항로의 지역 공공교통 확보 유지 사업 실시 사업자 이외의
오소 주민의 운임 할인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검토할 때에도 대체 근조비를 갖다가 일부 지원해주는. 꼭 우리가 어떤 여객 운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끼리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끼리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여객수가 증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여객선 항로를 개편하면은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들 사이에서의 불만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합리적인 항로 개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운항 원가,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 재정 지원, 항로의 인허가 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쟁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를 운영을 한다면 저는 공영, 민간, 공영, 민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영제는 현재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미수익 적자 항로를 갖다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시영, 민영이 문제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위탁 운영으로 미수익 항로 운영권의 운영을 갖다가 운송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니면 항로 입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미수익 항로 또는 일부 항로 운영권을 정부가 해소를 하고 자유 경쟁 입찰로 민간체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민영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제를 도입할 때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이 없는 낙도 항로.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거리이고 소형 선박, 회속선, 차도선 그리고 다양한 경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항로의 운영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용자들은 고가의 신도선 도입에 대한 여력이 없거나 안전운항 규칙의 고도화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와 같이 수익금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선박별로 표준 운송 원가를 선정을 하고 각 업체의 운송 수익금 범위 내에서 부족분을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는 다른 점이 시내버스는 굉장히 우리가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내버스와는 우리가 낙도, 항로 좀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생활 보장, 또 양질의 선원 확보, 또 선박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공동운항 회사를 설립을 하고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배기사 고용을 지원을 해서 공동 관리, 공동 운항 그리고 선박의 공동 구입, 선용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공동 구매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비용 절감도 효과도 노릴 수 있고 또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다니는 제주도와 같은 그런 장거리 노선, 제주, 부산, 제주, 인천과 같은 장거리 항로는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유지가 하나밖에 없다라든지 선박의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다라든지 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제주도의 물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 좀 접근을 하고 저는 여기에 항로 입찰제, 노선 입찰제를 도입을 해서 정부의 지원 금액을 일정 부분 억제하고 항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항로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처럼
페리에 대해서 선박 신조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가 공영제도를 위한 고려 사항과 함께 저는 왜 연안 여객 수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택시를 작년에 우리가 아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국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여객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객선을 이 부분에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꾸어서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내항 여객선 수송은 우리가 해운법에 의해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법은 근본적인 그 성격이 외항 해운 그리고 화물 수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 여객 수송이라는 좀 더 여객에 방점을 둔, 예를 들어서 여객선 내항 여객선 사업법 같은 그런 법규를 제정을 해서 사업자의 육성, 모호 그리고 규제를 담아내는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객선 이용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지역 협의회라든지 국가 범위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여객선 운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고를 해주신 한종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구호 회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해양생태관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요. 목소리를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보로 공유를 하고 자는 게 먼저 제 말씀이 앞부분이고, 뒤에는 주공유계 도입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여객선이 포함 여부이 있는데, 지난 2월달에 재작년이죠. 작년이죠. 2월에부터 여객선 대중교통으로 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예고 같았었죠. 결국 최근에 사건 때문에 올해 추진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또 추진했던 그 부위에서 지금 현재 상황 좋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추진 한번 했었고 지금도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리죠. 제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그 법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법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법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재정 측의 부담이 상당히 좀 컸던 걸로 해서 특히 제주도로 다니는 것이 대중교통으로 무엇이냐 상당히 그 법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자 이렇게 추진했는데 재정 부담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었고 지금 여전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이거는 우리끼리 모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 모이니까 연합연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재정당국은 연합연계 그렇게 이 중요하게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 지원도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연합연계에 관해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쯤 보면 최소한의 재정 지원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한번 좀 잡아보시는 부분이 전체 국토양부 전체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이 한 2조 내지 3조 수산 정도 항만종이 한 1조 정도 있기 때문에 연합연계 관련돼서 시설 투자하는 거 빼고 연안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한 600억 원 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에 보면 지금 세월호 이 사건이 향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자체를 새로운 정책조차 시도하지 못해서 완전히 나라를 정국을 끌어붙게 만드는 이 정도의 파워 아주 강력한 저희가 공부를 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겨우 600억 원 예산으로 커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600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것이 효과를 좀 내리는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던가 하는 부분을 경험해서 부족했다고 저희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공영제, 공영제까지 가는 것은 논의상 기존의 기업체가 벌써 63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기업도 선원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공영으로 한다면 그 모든 분들은 다시 국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적어도 중공영제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이것도 제가 아직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오늘 토론 준비차 고민을 하는데 중공영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서비스 개선 부분과 안전 개선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대중교통이 사양이었죠. 버스 운전사 대부분 업체들이 66개입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 상황이었고 더 이상 지하철 그다음에 자가용 택시 이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버스 이용자가 늘 걸로 생각보다 계속 변화되는 상황이 그때 이제 종류가 늘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한 20% 가까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대중교통수단과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 정도 늘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저는 환승 할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의 대표적 수혜자고요. 이 환승 할인 때문에 재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건 연간 한 2,000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이 환승으로 인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리 생각해보면 그 실제 기업체 간 아주 수지 맞는 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금 공동관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익금은 기업이 직접 가져가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기업은 이 지금 이제 중공영제를 통해서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고 적자의 기업은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찾아갔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인정해 준 것은 바로 비용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수익금은 공동 관리할 때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비 정산이 아닌 표준 원가를 정해놓고 그 원가에 원가 곱하기 수량을 해서 준 거죠. 그게 핵심이 바로 기사급이었습니다. 기사임금비는 주는 급의 전체에 한도를 정해놓고 그것이 운영기사에게 직접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사업자가 제재를 하는 그래서 기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과 그게 가장 중요한 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여객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서버스 주목인들을 차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여객선의 적당 2.1억 정도 연간에서만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걸 160여 척, 약 170여 척을 곱하면 한 350억 원 정도 될 것이고, 그 비용에 얼마 정도를 더 얹어주면 양질에서는 용겠는가는. 그렇다면 현재도 우리 내항역에서는 영세하다고 하지만 실제 영업 마진이 한 0.2% 정도 나거든요. 총괄했을 때. 그러면 마진이 큰 기업도 있을 거고 마진이 마이너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익금 공동으로 본다면 평균으로 총 합쳐보면 영업 마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위 양질의 선언과 또 안전을 위한 투자, 이 부분만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면, 그리고 기업들은 중공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익을 기업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중공인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까 우리 와이프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사들은 상당 부분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준 원가라는 것을 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소비자 단체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들어와서 지역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기업들은 어쨌든 현재 어려우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정부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안전에 관한 투자에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건 현재 마진이 입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만큼 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존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과 선언인데, 선언의 경우에는 버스의 경우를 같이 반영을 한다면 한 30% 정도 현재 급여를 더 올려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50억에 30%면 한 100억 정도. 그 중에서 중공영제 대상이 아닌, 대상으로 넣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장거리 있는 곳들은, 거기에는 뭐 여객 수입보다는 화물 수입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간이지만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로 포함시키기는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는 적당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100억 원의 한 70% 정도 정부가 지원을 준다면 이제 양질의, 그렇다면 지금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좀 상대적으로 호수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또 실제로 외환선언에서 한 50대가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도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소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재보다 나아진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이 이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70억 원 정도. 지금은 600억 원 정도, 10% 내지 15%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사건의 중대한 막중함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선박에 관한 투자인데, 선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면 지금도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대형선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크게, 아까 근로자금 지원 부분도 나왔지만 필요한 척수가 한 40여 척 이렇게 해서, 또 조선 선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내에 근로하는 것만 좀 정비가 되면 국가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 작은 선박들 적어도 근로자금 50억 원 이내의 선박들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현재 기업들로부터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이 금리 2차 보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빌리되 이자 5%면 3% 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면 신조 부분도 형성될 수 있고, 그 확대되는 부분이 예산이 지금 현재 10억 정도인데 2배 정도, 3배 정도 늘린다 하더라도 30억, 몇서 50억. 그렇게 보면 200억 원이면 우리가 중공인계에 관해서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연하게 중공민들을 생각했던 것은 조금 수치적으로 한번 저희가 진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토론자의 가벼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중공민제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 그 형태나 그다음에 또 방법적인 문제 또 어떤 부분은 포함시킬지 여부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서 더 많이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부가 앞서서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기재부나 예산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계에서 먼저 이거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자꾸만 이렇게 제안이 되고 정부 당국자가 이것이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나서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할 정도까지 정보가 좀 발표가 안 됩니다.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학계에서 계속해서 좀 디벨롭을 시켜나가면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제가 가진 정보를 가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안전에 관한 부분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선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여객선 비즈니스가 사실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에요. 그 사업주하고 또 우선은 그다음에 감독하는 정부층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하고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해도 정부나 소비자들이 그 기업들 잘 미치나 저 자신은 연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정도로 자꾸만 그런 얘기를 이 부분들은 진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게 갖고 있고 받아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막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를 한 번에 다 공개를 하지만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그것보다도 그런 안전에 관한 정보도 정보가 비대칭이 되는 그 순간 도덕적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면 내가 속을 수 있는 막 법은 지키지만 그걸 덜 지킬 수 있는 또 편법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정부 생존용으로 마찬가지 스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 먼저 토론하신 부분의 내용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 자기 선언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내버스 중공영제의 또 하나의 임팩트한 게 버스 색깔을 정해놓고 이 버스는 어디에 어떻게 오는 소비자들이 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만들어내주거든요. 저도 빨간색 방향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선박을 탈 때도 섬사랑 뭐 7호기로 타고 이렇게 있는데 섬사랑이면 되게 보상하는 선박입니다. 이 선명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일부는 하는 친구들도 아는데 그것을 좀 색깔 같은 걸 또는 뭐 다른 모양이고 이렇게 좀 해서 저도 소비자가 이 선박은 내가 타야 되는 선박인지 안 타야 되는 선박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주고 탄다는 선박. 어선에 관해서는 어선이 낚시 같은 데서는 어선 비즈니스, 어선이 여객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들 몰라요. 뭐 배니까 다 타고 내가 돈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소비자가 이 선박은 내가 타야 될 선박, 안 타야 될 선박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보를 좀 공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알린다는 차원에서 좀 더 기업주들이 그게 좀 도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